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근식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어제 현 정권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검투사 후보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셨는데 지금 검투사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이번 금년 4월에 있었던 총선에서요, 우리 예. 야당이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야당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 뒤로 총선 이후에 진행됐던 우리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예. 지나치게 이 거대 여당의 숫자만 믿고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 폭주의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차 3법이라든지, 최근 있었던 공수처법 강행 통과라든지, 또 어제 있었던 인사청문회 이후에 야당 참여하지 않는 보고서 채택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일방통행식 독주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편해하고 있는 이른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이 추윤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이제 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는다는 어떤 의심을 사면서까지 검찰총장 찍어내기, 검찰 죽이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을 하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검투사의 어떤 의지를 가진 그런 시장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586 민주건달. 이 발언은 홍세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 홍세화 전 파리에 계신 그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최근에 또 전북대 강준만 교수도 이제 민주건달이란 말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저가 사실은 과거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관여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중도 정치를 건너서 지금 제가 이 국민의힘에 와 있는 이유도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도 586 세대로서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이른바 운동권 출신 또 진보 좌파의 어떤 행태를 보면 저는 과거서부터 볼 때 그들의 속내 또는 그들의 본심을 보면 상당히 이중적이고 상당히 이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의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건 지금의 정치 권력을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운동권 출신의 진보 진영의 저는 무능력 그리고 위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좀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능과 위선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아주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한 100일쯤 남은 것 같은데 정책 개발 시간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요. 네, 박원순 시장 사고가 생긴 게 7월 9일이었습니다. 예. 그 뒤로부터 바로 준비할 수는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총선 이후에 야당의 이제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왔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 사건이 있은 다음에 10월 초쯤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권유 이후에 나름대로 본격적인 좀 준비와 고민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정책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제 서울시당 소속 당협위원장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뺏길 수 없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박 시장 유고 이후에 서울시당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0월 달에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보면 잃어버린 서울 10년이라고 그래서 그동안에 박원순 시장이 9년 동안 했던 서울시정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해서 다 정리한 자료집도 있고 해서 정책 개발은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출마 선언을 보면은 아무래도 주요 공약이 부동산 정책으로 좀 읽힙니다. 네네. 우선 모든 후보들이 지금 서울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이고 어려운 분야가 바로 이 부동산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지혜로운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제 출마 선언문에는 큰 대강의 방향을 제가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모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공급 확대에는 저는 사실은 모든 후보가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이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이 공급을 너무 억지로 억누르고 이것을 사실은 시장에 반해서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과 부동산 폭등 그다음에 이 부동산 대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급을 어떻게든 확대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왔던 지난 9년 동안 가장 크게 잘못한 게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박원순표 뉴딜 사업 또는 리모델링 사업을 해왔는데 이 도시 재생 사업이 사실은 너무나 지나치게 도시의 과거 형태를 보존한다는 데 강조를 함으로써 실제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좀 의지에 반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중간중간 도시의 도심에 아파트나 새로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특히 강남을 많이 떠오르면서 이 불로소득이다 아니면 뭐 부당이득이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거 굉장히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래된 노후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의 동의가 있고 어떤 원칙에 맞다고 한다면 재개축과 재개발은 많이 풀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 많이 규제했기 때문에 공급이 계속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시장 친화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출마 선언문에도 이제 큰 방향으로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거 보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오히려 입법의 형태나 정부의 정책의 형태로 이제 강요적으로 억누르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또 시장에 부작용이 생긴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컨대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물론 명분은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입니다만 정책은 의도한 것과 달리 부작용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임대차 3법을 강행하다 보니까 지금 연말까지 전월세 대란을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세금으로 집을 가진 사람, 집을 살려는 사람, 집을 팔려는 사람을 억누르고 있고 그다음에 또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자기가 이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내 집 말을 하겠다는 사람들 못 사게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공급자인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준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비율을 규정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많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시장 외적인 규제와 입법적인 강요라는 것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정상성을 좀 뒤틀리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자는 수요자대로 공급자는 공급자대로 시장의 원리에 맞게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 것이고 다만 투기 수요라든지 부당이득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핀셋으로 막아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의 6번째 주자 되셨는데 다른 후보들과 차별점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미 출마 선언을 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도 하실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다른 후보들과 비해서 첫 번째로 가장 제가 내세우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권과 가장 제대로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저는 후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후보들과 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야당의 스피커로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호되게, 그렇지만 점잖고 품격 있게 합리적으로 비판을 해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저희 차별점은 이제 중도 지향성, 중도 확장성이 저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중도 정치를 표방하면서 합리적인 중도와 개혁적 보수가 같이 하는 그런 중도 보수의 대통합에 총선 이전부터 제가 같이 역할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혁신통합추진위원회나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기여를 하면서 지금의 이 중도 보수 야당을 만들었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중도로서의 어떤 확장성을 가져야만 내년 서울시장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의 후보가 되는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 본선에 나가서 민주당 후보를 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선거의 관건은 중도층의 마음을 살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도층의 어떤 지지를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김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 교수님, 이제
그 안철수 기회로도 꼽히기도 하셨는데 뭐 관계 설정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예. 그 안철수 대표는 뭐 개인적으로 그 인연을 맺고 있고요. 그러나 정치에서는 뭐 개인적 인연이 뭐 정치 어떤 노선과 같이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안철수 대표께서도 이번에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으로 선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그 높이 평가를 하고요. 예. 다만 지금 제가 볼 때는 단일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야권의 단일화를 위해서 안철수 대표가 좀 더 열린 마음, 좀 더 그 기득권을 포기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도 우리 당에서도 경선 룰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단일화의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중요한 것은 안 대표께서 이 서울시장으로 그 체급을 낮춰서 모든 걸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듯이 단일화를 위한 것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 없이 몸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최종 후보를 저는 우리 방식.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를 강렬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경선 일정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경선 룰을 확정을 하고 경선이 시작될 수밖에 없으면 일단 기차는 떠나게 됩니다. 안 대표만을 바라보면서 경선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경선 일정이라는 열차가 떠나기 전에 저는 안 대표께서 당내에 들어와서 처음 출발부터 경선을 같이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경선의 중간이라든지 또는 경선의 최종 단계에서 안 대표가 당 밖에서 그러면 단일화를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적인 어떤 평가나 국민적인 어떤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를 위해서는 우리 당도 열린 마음으로 모든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안 대표께서도 훨씬 더 많은 열린 마음으로 경선 열차에 같이 합류해 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였습니다.